진성그룹의 창립 기념일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응축된 축소판과도 같았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의 외동딸이자 현재 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 박지훈의 아내였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상류층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감각하게 받아내며 남편 박지훈의 곁을 지켰다. 지훈은 능숙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좌중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넘쳐 흘렀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를. 박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유라 이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는 박지훈의 오른팔이자 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로 꼽혔다. 그리고 서연이 알기로는 그녀는 남편의 여자이기도 했다. 한유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마치 이 연회장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언제나처럼 그저 아름답게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말 속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를 서연은 모를 리 없었다. 한유라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단지 집안 배경 덕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이사님도 오늘 멋지시네요. 제 남편 곁에서 정말 빛이 나는군요.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요. 서연의 차분한 반격에 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두 여자 사이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이들의 신경전은 돌아온 박지훈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한유라에게는 다정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서연에게는 싸늘한 시선으로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사람들 응대나 잘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서연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이런 투명인간 취급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경영에 대한 통찰력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연애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파일 안에는 진성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 그리고 곧 시작될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관계로비 자료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 중심에는 남편 박지훈과 한유라가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 증거들을 이용해 박지훈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도 했다. 연애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박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오늘 많이 피곤했지? 끝나고 우리 드라이브나 할까? 할 얘기도 있고.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 변화에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강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끝내야 할 관계라면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박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용한 곳,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의 미소는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서연은 애써 불안감을 감추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박지훈이 직접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점점 더 어둡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그에게 USB에 대해 이야기하고 깨끗하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할 참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다리 위에서 멈춰섰다.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삼킨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박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기서 얘기 좀 하자. 바람도 쐴 겸.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드레스를 스치며 살갗의 소름을 돋게 했다. 다리 중앙으로 걸어간 박지훈이 난간에 기댄 채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냉혹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내 서재에서 뭘 봤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아버님의 회사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도요. 박지우는 피식 웃었다. 역시 똑똑하단 말이야. 하지만 그 똑똑한 머리가 때로는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들지. 그 순간 다리 반대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 서더니 한유라가 내렸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한유라는 서연의 앞에 서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서연 씨, 당신이 없어져야 모든 게 편해져. 당신의 그 고상한 얼굴, 위선적인 태도 정말 역겨웠거든. 박지훈이 말을 이었다. 당신만 사라지면 진성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당신 아버지가 남긴 그 지긋지긋한 유언장도 소용없게 되지. 당신의 지분은 모두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상속될 테니까.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를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화나 협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 미쳤어. 이건 살인이야. 그러나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강바람에 흩어질 뿐이었다. 한유라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박지우는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박지우는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미안하게 됐어, 서연아. 하지만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리고 너무 걸리적거렸지.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순간 서연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차가운 난간을 넘어 칠흑 같은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지훈과 한유라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폐를 파고들었다. 무거운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휘감으며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불타는 증오뿐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절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그녀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맹세하며 의식을 잃었다. 칠흑 같은 강물 속에서 강서연의 의식은 희미한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올가매고 폐부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삶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거친 무언가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희미하게 열린 눈꺼풀 사이로 새벽의 희미한 여명과 쭈글쭈글한 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천장이 보였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바로 그녀를 구해준 늙은 어부 김인수였다. 김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에게 죽을 먹이고 상처를 돌봐주었다. 서연은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며칠을 보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차가운 물에 대한 공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을 쉴 뿐이었다. 시간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소리 없이 흘러갔다. 같은 시각 서울은 강서연의 죽음으로 떠들썩했다. 박지훈은 비통에 잠긴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의 눈물 어린 인터뷰는 대중의 동정심을 자아냈고 모든 언론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한유라가 교묘하게 위조해 서연의 서재에 놓아둔 유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비관 자살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진성그룹의 회장실 박지우는 와인잔을 들고 한유라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강서연의 지분도 경영권도 전부 내 손에 들어왔지. 그 멍청한 여자는 죽어서까지 나한테 큰 선물을 안겨줬군. 그의 말에 한유라가 요염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이제 진성은 우리 거예요. 지훈 씨. 그 여자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사람들은 곧 그녀를 잊고 당신의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참히 짓밟였지만 그들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들에게 강서연의 죽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에 불과했다. 어촌 마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김 노인의 보살핌 속에서 서연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대신 소박한 어촌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노인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물이 자신을 삼키는 끔찍한 꿈. 꿈에서 깨면 그녀는 늘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얼굴이 흘러나왔다. 진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박지훈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가르고 둔탁한 통증이 몰려왔다.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화려한 연회장, 차가운 목소리, 배신감 가득했던 드라이브, 그리고 다리 위에서의 마지막 대화.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악마의 속삭임과 함께 그녀를 밀던 차가운 손의 감촉.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기억의 홍수 속에서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자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탓하며 그들의 탐욕에 희생된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과 절망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그녀의 죽음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라는 거짓의 꼬리표를 붙여 그녀의 명예를 더럽혔다. 용서할 수 없었다. 절대로.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과거에 순진했던 강서연은 이미 그날 밤 차가운 한강 물속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망령뿐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김노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겪었는지. 노인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노인의 눈에는 세상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은 하늘의 뜻일 게다. 죽은 사람은 복수를 할 수 없지. 그러니 살아남은 자의 몫을 해야 한다. 노인의 말은 서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작은 어촌 마을에 머물 수 없었다. 서울로 그들이 있는 지옥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김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노인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지만 새 출발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 가서 네가 마땅히 찾아야 할 것을 되찾거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노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어촌을 떠나는 버스에 올라탄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바다는 그녀를 죽일 뻔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맹세했다. 박지훈과 한유라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주겠다고.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서연은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수중에는 김노인이 쥐어준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햇볕에 그을리고 거칠어진 피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우아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비밀 유산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지훈의 야망을 일찍부터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서연에게만 알려주었다. 그것은 어릴 적 아버지와 그녀만이 알던 암호 문장이었다. 박지훈의 감시를 피해 공용 컴퓨터를 이용한 서연은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 마침내 아버지의 유산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실탄이 마련된 순간이었다. 자금은 확보했지만 거대한 진성그룹을 상대로 혼자 싸울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최민준 실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었다. 최민준은 과거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최고의 요원이었으나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위험에 처한 그를 구해준 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인연을 이어왔다. 서연은 수첩에 적힌 보안 이메일로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살아있는 강서연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낡은 서점에서 최민준과 재회했다. 그는 많이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서연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강 회장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따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 목숨은 아가씨의 것입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박지훈과 한유라 그 쓰레기들을 제 손으로 치워버리겠습니다. 그의 충성 맹세의 서연은 처음으로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을 느꼈다. 복수의 계획이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서연의 혹독한 자기 개조가 시작되었다. 최민준의 지휘 아래 그녀는 과거의 강서연을 완벽하게 지워나갔다. 우선 외모부터 바꾸었다. 길고 우아했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강렬한 와인색으로 염색했다. 부드러운 인상을 주던 눈썹 모양도 날카롭게 다듬고 짙은 화장으로 본래의 얼굴을 감추었다. 값비싼 명품 드레스 대신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옷들을 입으며 과거의 흔적을 지웠다.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각종 격투기와 자기 방어술을 배웠다. 연약했던 몸은 고된 훈련 속에서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그녀의 눈빛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녀는 누구의 보호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육체적 단련과 함께 지적인 무장도 병행되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연을 위한 완벽한 신분을 만들어냈다. 아테나라는 가명을 쓰는 재미교포 출신의 신비로운 투자 전문가. 월스트리트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몇 번의 빅딜을 성공시키고 호련히 사라진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배경을 설정했다. 서연은 아테나가 되기 위해 몇 달간 해외에 머물며 국제금융기업, 사냥 심리전 등에 관한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를 10분 활용했다. 복잡한 투자 이론과 기업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지훈과 한유라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파악할수록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복수의 의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밤새워 연구했다. 서연이 아테나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최민주는 한국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과거 국정원 시절의 동료들을 포섭하여 작은 정보팀을 꾸렸다. 뛰어난 해커와 회계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진성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지훈과 한유라의 비자금 계좌, 그들이 이용하는 유령 회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명단이 하나둘씩 최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은 완벽하게 아테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투, 걸음걸이, 눈빛, 그 어디에서도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 마련해준 전용기를 타고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포 공항에 내린 그녀는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카리스마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마중 나온 최민준이 그녀에게 허리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서연하니 아테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오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죠. 박지훈과 한유라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을 이제부터 내가 한 조각씩 무너뜨려 줄 테니까요.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지옥의 문을 열고 돌아온 순간이었다. 아테나의 등장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녀가 이끄는 정체불명의 투자 펀드 헬리오스 캐피탈은 시장에 나타나자마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헬리오스는 몇몇 중견기업의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집한 후 미공개 호재가 터지기 직전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신들린 듯한 투자 실력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베테랑들조차 그녀의 예측력과 과감한 베팅에 혀를 내둘렀다. 순식간에 아테나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의 국적, 나이, 경력,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 신비주의는 오히려 그녀의 명성을 더욱 키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의도의 마녀라 부르기 시작했다. 박지훈과 한유라 역시 이 새로운 거물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테나가 자신들을 겨냥한 복수의 칼날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무렵 박지훈과 한유라는 진성건설이 추진하는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 사업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줄 야심작이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그들이 조성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송도 프로젝트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아테나는 바로 그 왕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다. 최민준의 정보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진성건설은 프로젝트 부지의 심각한 토양 오염 문제를 뇌물을 이용해 덮어버린 상태였다. 아테나는 이 정보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한 야심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흘렸다. 그녀는 박지훈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기자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며칠 후 해당 기자의 단독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진성건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환경단체들은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박지훈은 경로했. 그는 즉시 홍보팀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거액의 돈을 뿌려 환경단체를 무마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프로젝트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테나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정교했다. 언론이 토양 오염 문제로 시끄러운 사이 헬리오스 캐피탈은 송도 프로젝트의 핵심 시공사인 대진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프로젝트에 철강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의 회사채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아테나의 공격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정적인 여론과 주가 하락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대진건설은 위기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철강 납품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서 공사 현장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박지훈과 한유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헬리오스 캐피탈, 즉 아테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진성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 박지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아테나라는 여자는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데 감히 우리 사업에 회방을 놓는 거지. 한유라가 차갑게 대답했다. 단순한 기회주의자일 겁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 같은 부류죠.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들의 생각은 정확히 아테나가 의도한 바였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태를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이것이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테나를 과소평가했고 그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그들은 아테나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편 헬리오스 캐피탈의 비밀 오피스에서 아테나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민준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박지훈이 반격에 나설 겁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테나는 체스말을 옮기듯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맹수는 사냥하기 전에 먹잇감의 습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죠.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적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혼란을 일으켜 적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예리한 탐색전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것을 예측했고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제 그녀는 그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다음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헬리오스 캐피탈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진건설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아테나는 언론을 통해 송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위기에 빠진 파트너사를 돕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교묘했다. 만약 박지훈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진성그룹이 뒤집어쓰게 될 터였다. 반대로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테나는 합법적으로 그의 왕국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었다. 박지훈은 진퇴양난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칼을 꽂은 적의 손을 이제는 제 발로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지훈은 집무실에서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그의 오만한 얼굴이 처음으로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박지훈은 결국 아테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였다. 그는 헬리오스 캐피탈을 자신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끌어들여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낯선 이방인에게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에게 아테나는 여전히 약간 성가시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이었다. 대진건설의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아테나는 합법적으로 송도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의 내부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2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적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내부로 침투하여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차례였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박지훈과 한유라의 견고해 보이는 동맹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오직 탐욕과 야망으로 얽혀 있었다. 아테나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최민준의 해커는 한유라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을 정교하게 만들어냈다. 마치 그녀가 박지훈 몰래 비자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완벽한 조작이었다. 이 자료는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이메일로 박지훈에게 전달되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의 박지훈은 이메일을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한유라가 자신 몰래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어졌다. 그는 일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한유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테나의 첫 번째 심리전은 성공적으로 먹혀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아테나는 한유라의 자존심과 능력을 직접 겨냥했다. 당시 한유라는 진성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리조트 인수권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그녀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그룹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이 계약을 성공시켜 박지훈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 아테나는 그녀의 그 간절함을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헬리오스 캐피탈의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아테나는 리조트 매각 측에 익명의 투자자로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경쟁자의 등장에 한유라는 당황했다. 설상가상으로 아테나는 현지 언론의 송도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와 진성그룹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리조트 매각 측은 진성그룹과의 계약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유라가 몇 달간 공들여온 리조트 인수 계약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엄청난 계약금을 날리고 빈손으로 귀국한 그녀는 박지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해야만 했다. 그 자리에는 다른 핵심 임원들도 배석해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보고받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박지훈은 처음으로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유라를 거칠게 질책했다. 고작 이 정도 일도 처리 못해서 회사를 얼마나 큰 손실에 빠뜨린 건지 알아. 당신 요즘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존심 강한 한유라에게 공개적인 망신은 죽음과도 같은 모욕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렸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만 남은 회장실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유라는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신뢰 관계에 처음으로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라는 박지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이번 일을 망친 것은 아닐까?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내치려는 수작은 아닐까?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탈출구를 마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 역시 박지훈 몰래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테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민준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성그룹 내부 정보원을 통해 박지훈과 한유라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탐욕으로 뭉친 자들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서로를 물어뜯게 마련이다. 그녀는 체스판의 다음 말을 어디로 옮길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지시했다. 이제 한유라에게 접근할 미끼를 준비하세요. 그녀는 지금 불안하고 배신감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가장 잘 통하는 법이죠. 아테나는 분열된 적들을 각계 격파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지훈과 한유라 두 범죄자의 공고했던 연대는 이제 서서히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송도 프로젝트의 차질과 해외 리조트 인수 실패는 진성그룹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박지훈은 손실을 만회하고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비자금을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다. 게다가 한유라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 그의 조급함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이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아테나가 설계한 달콤한 덫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최민주는 과거 정보원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박지훈의 자금책 역할을 하던 한 사채업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베리타스 글로벌이라는 유령 투자 펀드에 대한 소문을 흘렸다. 조셉 피난처에 본사를 둔 이 펀드는 극소수의 VVIP 고객만을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과 완벽한 비밀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소문도 덧붙였다. 소문은 정확히 박지훈의 귀에 들어갔다. 막다른 길에 몰려있던 그에게 베리타스 글로벌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이것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한유라 모르게 자신만의 비자금을 불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의심이 많은 그였지만 탐욕은 언제나 그의 의심을 이겨왔다. 그는 우선 소액을 투자하여 펀드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아테나는 그의 미끼를 기꺼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금을 이용해 박지훈이 투자한 돈의 2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단기간에 그의 비밀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눈앞에 찍힌 엄청난 수익률을 확인한 박지훈의 마지막 경계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베리타스 글로벌이 신이 내린 동아줄이라고 확신했. 그는 망설임 없이 진성그룹의 비자금을 대규모로 베리타스 펀드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테나의 비밀 오피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 위로 박지훈의 검은 돈이 실시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 마치 본물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아테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 돈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한편 박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 한유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언젠가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헌신하는 충실한 개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살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지훈 몰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자신만의 비밀 계좌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 역시 아테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최민준의 팀은 박지훈뿐만 아니라 한유라의 모든 금융 거래와 통신 내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저지르는 모든 불법 행위들은 차곡차곡 증거로 수집되었다. 아테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물어뜯더라도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지훈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베리타스 펀드를 통해 불린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재개했고 중단되었던 송도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다. 아테나라는 성가신 투자자마저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장기말로 이용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송도 프로젝트의 마지막 인허가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정치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해야 하는 날이었다. 박지훈은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의 거의 전부를 베리타스 글로벌로 송금했다. 이 돈을 마지막으로 세탁하여 전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아테나의 사무실에 있는 스크린에 최종 입금 완료 신호가 떴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사냥감은 그 안에 완전히 갇혔다. 박지훈과 한유라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이 이제 아테나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 역시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테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돈은 처음부터 제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쇠사슬이었을 뿐. 이제 그 쇠사슬을 당길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회장실은 평온함 그 자체였다. 박지우는 전날 밤 비자금을 완벽하게 세탁하여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이제 곧 송도 프로젝트의 마지막 허가가 떨어질 것이고 그의 제국은 반석 위에 오를 터였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박지훈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고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청산하고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이 이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빼돌려야만 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아테나의 비밀 오피스에서 그녀는 최민준에게 짧게 명령했다. 실행해요. 그 말과 함께 최민준의 팀은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세상에 풀어놓았다. 박지훈과 한유라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수백 개의 파일이 동시에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와 증권가 그리고 대검찰청 특수부로 전송되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증권시장이었다. 진성그룹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속보가 뜬 지 불과 몇 분 만에 진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고 순식간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의 거대 기업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성그룹 사옥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빠졌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직원들의 당황한 비명 언론사 기자들의 고함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침몰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국의 화려한 외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었다. 박지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뜬 뉴스 속보를 보고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경쟁사의 음해 공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언론사와 정관계에 압력을 넣어 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했으며 이미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권력의 방패는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다. 궁지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유라였다. 아테나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마침내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한유라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그녀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다. 내년 지시지 혼자 살겠다고 나를 배신한 거냐. 갑작스러운 사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한유라도 그의 비난에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박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멍청하게 꼬리를 바렸으니 이 지경이 된 거잖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욕설을 퍼부으며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다.
한때 욕망으로 뭉쳤던 그들의 동맹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 복도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며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비명과도 같았던 두 사람의 싸움도 그 순간 멈췄다. 얼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권력은 차가운 법 집행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다. 아테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 속에서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박지훈과 한유라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감돌았다.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에 가까웠다. 특수부 부장검사가 박지훈과 한유라의 앞에 다가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회장, 한유라 이사, 두 분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출국 금지입니다. 검사의 선고와 함께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마침내 기나긴 폭풍이 그들의 왕국 중심부에 상륙한 순간이었다. 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검찰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서류 뭉치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절망의 늪에 빠진 박지훈과 한유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 차가운 분노를 담은 깊은 눈동자, 그리고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얼굴. 박지훈과 한유라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령이라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박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들의 손으로 차가운 강물 속에 밀어넣었던 그 여자가 버젓이 살아 돌아와 눈앞에 서 있었다. 현실감을 잃게 만드는 극도의 공포가 두 사람을 덮쳤다. 수사관들 역시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황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서연은 유령처럼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겁에 질린 두 사람에게 마치 지옥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두 사람을 잠시 경멸적으로 쳐다본 후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검사님, 저들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야 할 겁니다. 살인미수. 살인미수라는 단어에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박지훈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 여자는 가짜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최민준이 조용히 부장검사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서연은 검사를 향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1년 전 오늘 저 두 사람은 저를 마포대교 위에서 한강으로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박지훈과 한유라의 심장에 밝혔다.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민준이 건넨 태블릿 PC의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증거는 서연을 구해준 늙은 어부 김인수의 증언 영상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사건 당일 다리 근처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의 실루엣과 한 사람이 강물로 떨어지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재생되는 순간 박지훈과 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최민준이 박지훈의 차량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에는 사건 직후 차 안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강서연만 없으면 진성은 우리 거야. 라고 말하는 박지훈의 흥분된 목소리와 그 성가신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맞장구 치는 한유라의 교활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불가능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부장검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한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박지훈이 시킨 일이라고. 그녀는 모든 죄를 박지훈에게 떠넘기며 발버둥 쳤다. 박지훈 역시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추악한 공범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연은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박지훈의 앞에 다가섰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박지훈. 당신은 날 과소평가했지. 아버지의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하찮은 탐욕과 맞바꾼 대가가 바로 이거야. 그녀는 시선을 돌려 울부짖는 한유라를 향해 차갑게 덧붙였다. 내 자리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지. 이제 가져. 그의 옆자리 차가운 감방에서 부장검사가 수사관들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다. 두 사람을 횡령 배임 뇌물 공여 그리고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두 사람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였다고 믿었던 여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집무실을 떠났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집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그리고 한때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공허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터였다. 박지훈과 한유라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리더를 잃고 한순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과 채권단은 공황에 빠졌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긴급 소집된 주주총회와 기자회견에 진성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 1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차갑지만 단호한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예감했다. 그녀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진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과 구체적인 비전 제시는 얼어붙었던 시장과 직원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최민준을 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의 핵심 임원으로 임명하고 즉시 회사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아테나가 제공한 방대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지훈과 한유라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들과 결탁하여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동맹들은 서로를 배신하며 재살기를 찾기 바빴고 박지훈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해체되었다.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박지훈은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반면 한유라는 모든 죄를 박지훈에게 떠넘기며 눈물로 동정심을 호소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한때 욕망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온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증인석에 선 강서연은 그날 밤의 진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닌 정의를 요구하는 생존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증언은 배심원단과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배신감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렸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박지훈에게 살인미수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뇌물 공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인 한유라 역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박지훈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한유라는 절규하며 실신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법의 심판이 끝난 후 서연은 이제 온전히 진성그룹을 재건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내부의 적들을 솎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밑에서 부패에 동조했던 모든 임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능력 있고 정직한 인재들을 새로 등용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과거 박지훈에게 억압당했던 그녀의 뛰어난 경영 감각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나갔고 무너졌던 조직은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늦은 밤 회장실에서 서연은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진성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거치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수만 명의 직원의 미래를 책임지는 진정한 리더이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건설자였다. 부패한 제국의 몰락은 더 건강하고 위대한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진성그룹은 강서연 회장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부활했다. 회사는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강서연은 단순히 회사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설립한 진성장학재단은 수많은 젊은 인재들의 꿈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과거의 악인들은 이제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지우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야망과 오만함은 잿더미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후회뿐이었다. 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모두 잃은 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조용히 작은 어촌 마을을 다시 찾았다. 그녀를 구해준 늙은 어부 김인수 노인은 예전보다 더 늙고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서연은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노인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노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버티게 해준 등대 같은 존재였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최민준과 마주 앉았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감사실장이자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최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모님도 복수를 위해 돌아왔던 아테나도 아닌 이제는 진정한 리더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말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그녀는 이제 그 끝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과거를 바로잡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다른 곳에서 얻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보람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새벽녘에 홀로 한강공원을 찾았다.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한강은 더 이상 공포와 배신의 상징이 아니었다. 서울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강물 위로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복수는 끝났다. 지독했던 증오도 불타는 분노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 감정들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고요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파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개척한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지만 결국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자신을 되찾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진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강서연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이 되었고 그녀의 혁신적인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신입 사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실하고 행복해 보였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은 마침내 자신만의 천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